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시고 좀 와이드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이 코로나19 사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 대책 여러 가지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제 부동산 대책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의 관심사죠. 이 문제도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김상조 실장이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신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급한 문제가 이제 코로나19 문제니까 이거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민생 대책은 좀 이따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지원팀이 청와대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그 헌법에서부터 규정이 돼 있지만 국가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와대. 그렇죠. 가로 돼 있고요. 예.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상시 조직으로 해서 비서실 전체가 지금 이 문제에 대응 상황반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다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특히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장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 방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가 최종적인 컨트롤을 타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네. 방역 전문가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쪽에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역할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일전에 신상진 지금 그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죠. 미래통합당 그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예. 어떤 이야기를 한 바가 있냐면 현장 컨트롤 타워는 질병관리본부에 맡기고 청와대는 지원을 하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딱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의 방역과 관련한 판단은 네. 질본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그 질본의 판단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 의료기관을 묶는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것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네. 중수본과 청와대가 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대응에 대해서는 굳이 여쭐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한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를 어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한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감염병 예방법이 있는데 이제 예. 그것은 이제 통상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예. 재난 및 이제 위기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원 대상과 수단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특히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자체 자체의 어떤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물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상황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예. 중수본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뭐 적극적으로 시행할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그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에서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 이 두 분도 이제 대구를 다녀왔던 분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에서 이제 그 지금 군 복무 중인 장병도 지금 이제 확진이 됐고 네. 이렇게 된다면 이게 대구 경북 지역으로 한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겁니까? 예, 뭐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 지역사회 감염도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것이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뭐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표현에 따르면 포칼 아웃브레이크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퍼진 거라면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전국 차원으로 확산된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의 대응 수단도 그에 따른 어떤 판단에 의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김두관, 김영춘, 김부겸 세 의원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니까 추경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김부겸 의원은 어제 또 그러니까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었을 때, 네. 그러니까 지난 1월이죠. 예. 저희 청와대 차원에서는 이제 방역에 최우선을 두지만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도 이미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더 조사히 말씀을 드리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7일 날 중국에 진출한 우리의 주요 기업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서 와이어링 하니스와 같이 이렇게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부터 시작을 해서 네. 관광이나 숙박, 소상공인의 어떤 외식 이제 이런 어떤 가장제 파장이 미칠까 부분부터 점검을 했고요. 네. 그 결과 이제 2월 초부터 각 부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문별 대책을 이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상당한 정도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런 각 부문별 업종별 대책 부처별 차원의 대책을 전체를 연계하면서 예. 특히나 최근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이나 외식업종의 어떤 자영업 부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어떤 지원 대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한 2월 말쯤에는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 예, 이달 말에. 다만 이제 그 추경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물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다만 뭐 올해 예산이 512.3조 슈퍼 예산이라고 불렸었죠. 예, 그랬죠. 뭐 지금 기정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썼고요. 네. 예비비 3조 4천억 원은 이번 주에 국무회의 의결한 1,041억 밖에 안 썼습니다. 네네. 따라서 기정 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예. 역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뭐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예. 다만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가서 이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예. 이번 달 말에 발표될 대책은 일단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예. 그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추경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떤 뭐 기정 예산과 예비부터 추가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메르스 사태 때 한번 추경이 편성이 됐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편성된 추경 규모가 6조가 넘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뭐 총액으로는 11조였습니다만 세입 경쟁을 제외한 세출 쪽은 한 6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추경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는 예비비 정도 가지고는 이거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느냐라고는 판단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메르스 추경이라고 불렸고 세출 쪽은 한 6조 정도였지만 진짜 방역과 관련된 거는 한 2조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의 예비비 규모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데 네. 필요하다면 네. 정부로서는 모든 옵션을 검토를 할 겁니다. 다만 네. 지금은 기정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달 말쯤에 경제부처 이제 종합 대책이 나올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조금이라도 어떤 그 미리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물론 이제 수출과 투자 등의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이제 담을 생각이지만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자영업 쪽에 그렇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완화시켜지는 부분일 거고요. 네. 뭐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임대료나 세금 등의 이제 비용을 좀 덜어드리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어떤 지원의 방안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그래서 좀 매출, 그러니까 즉 소비를 좀 진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더 규모를 늘리면서 짧은 유효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아하, 상품권을 더 발행을 하는데 유효 기간을 확 줄여가지고 예, 이 보통 기간에 집중 사용할 수 있게 뭐 유도한다.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제 예.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효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네, 그렇게 네. 되면 별로 효과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할인율도 높여드리는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상의 어려움을 좀 완화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연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보증을 늘리거나 네. 또는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신용 등급이 이렇게 급격하게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자금에 관한 애로를 덜어드리는 부분, 물론 이미 상당 부분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네. 이런 어떤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좀
펼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리의 어떤 대출 지원 이런 얘기는 저희도 이제 여러 번 전해드렸고 이제 다루기도 했는데 지금 유튜브로 이주관님이 딱 이 그 의견을 주셨는데 보증기관에서 그 이미 대출 받은 사람은 특례 보증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이런 의견을 달아주셨거든요.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정책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네. 민간 금융회사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러니까 금융상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민원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일선 금융회사의 창구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죠. 사후 이게 이제 나중에 책임 이제 문제. 부실 대출로 예.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적극 네. 행정 면책을 이제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 게 그런 있나요? 부분이 예, 예. 촘촘하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보다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그 마침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밑줄 치고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예.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반면에 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여기서 주목하면서 5분기 연속 그 감소세를 보였다는 건 이거는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5분위로 나눠봤을 때, 예.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20%씩 이렇게 나눠봤을 때 사업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은 3, 4, 5분위, 즉 사실은 상위 측의 위쪽에? 사업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결국 자영업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그래도 좀 규모가 큰 어떤 이런 자영업 쪽이 사실 지난 4, 4분기에는 더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자영업은 보면 평균적으로 한 6년 정도의 사이클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좀 규모가 큰 어떤 자영업이 사실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네. 과정에 있었고요. 예. 뭐 이것이 심지어는 이제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데 최근에 뭐 영업장 한 200개를 이제 좀 조정할 필요성을 발표하기도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이런 이제 상위 쪽의 어떤 사이클의 어떤 변화가 겹쳐 있었고요. 뭐 그리고 오래된 어떤 구조적인 요인입니다만은 네.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인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다 또 특히 영세 자영업 물론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네. 그것이 4, 4분기 통계의 중요한 포인트와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유통 구조의 어떤 변화, 소비 구조의 변화 등등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경기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정부가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원래 예산의 집행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이번에 코로나19의 지원 대책에서도 네. 가장 강조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는 그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언론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정부가 재정을 그러니까 그 소득 이제 하위 쪽에 집중 투입을 해서 나타난 결과다. 인위적인 결과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두 가지 점에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세금으로만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닙니다. 네. 사실 저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재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도 있습니다만은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모든 일자리가 재정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네.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예. 또한 특히 어려운 분, 1분위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근로소득이 늘어났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포용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왜 비난을 하십니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조하자면 정부가 이런 일자리 정책과 포용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최근에 와서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상당폭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전 분야에서의 근로소득의 증가로 확인되었다. 다만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5분위 배율 등의 분배 지표는 개선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 같아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장이 어제 밝힌 바를 보면 헌법에 나와 있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뭐 보고받거나 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국무조정실장이 그런 발언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근데 보도가 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사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예. 정말로 비상 수단이고요. 예. 최후의 수단인데 예. 사실 그것이 발동된 사례가 많지 않고요. 예. 이것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예.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긴급성이나 한시성과 같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언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의 어떤 진전을 조금 더 엄중하게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너무 앞서가는 어떤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보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 경정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이 명령권을 발동해야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까?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은 일단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국회가 휴회를 하고 있을 때도 기밀이나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국회에 열려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수단들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그것과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동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모신 김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 비판에 대한 입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발씩 정부 대처가 늦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그 야당의 비판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간의 의료 전문가들이나 또는 어떤 야당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정부의 경각심을 높이는 어떤 자극제가 될 것이고요. 네. 또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경고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메르스 사태 등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방역과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튼튼하게 개선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의 전문가 질병관리본부가 내리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와 민간 의료인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었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쭙고 코로나19 관련 질문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6552님도 그런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셨고 앞서 인터뷰했던 내용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학교 이런 데가 지금 일단은 휴교 휴원이 되면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 결국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고 하는 게 돌봄 서비스를 긴급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 근데 문제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나 이런 것 때문에 확대하는 데 여지가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긴급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가 가장 유념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돌봄 서비스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약간 이제 주춤했다가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그러니까 휴원이 집중이 됐을 때 발생하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뭐 작년에도 사실 한유총 사태가 있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점검했던 것이 교육부와 복지부와 여가부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이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 연계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3월 1일부터는 네. 우리의 돌봄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사실 12시간 일하는 그런 보육 교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 돌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8시간, 4시간 이렇게 나눠서 특히 그러니까 뒤에 이제 4시간 전담 교사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하면서 인력을 더 채용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제 현장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수용성 가운데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한정해서 핀셋 규제로 들어갔다. 이게 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이게 묵지를 안 하느냐를 일단 현장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한 이틀 전에 아마 언론 보도된 거에 비하면 아마 지역이 더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넓어진 뭐 의왕, 과천 이런 데까지 이번에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이렇게 딱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한 거고요. 예. 뭐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며칠 전까지 언론이나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범위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출 규제를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는 더 강한 수준으로 내놨을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요 경기 남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랬나요? 예, 실제로 경기도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매수한 것이 전체 매수의 60%가 그럼 넘었습니다. 거의 투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자의 어떤 매수도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요. 예.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예.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가구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냥 2년 내에 처분만 하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전혀 그래서 이제 된다면서요. 외지인의 또는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하면서 당장 오늘부터 이제 특별조사단을 통해 가지고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정말로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 입을 빌려서 어떻게 또 이제 그 전망을 하냐면 이렇게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나타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던데요. 당연히 뭐 가장 어떤 주된 비판이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네. 물론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나타난다면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다만 아마 이 부분이 또 다음 비판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수요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또 안정시킬 수 없다. 공급 확대. 예. 아마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딱 두 가지일 겁니다. 풍선 효과와 그다음에 수요 규제만 한다. 근데 아마 2월 27일 날 국토부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임대 등록 제도와 서울 내에 또 가로정비 사업, 중공업지대 등을 비롯한 공급 대책의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3월 초에 발표가 확정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요 규제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공급 또는 어떤 주택 임대 제도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어떤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할 이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 언론 보도는 지금 수용성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건 총선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고 어제 대책이 나오니까 또 일부 언론은 용인 수지가 포함이 되긴 했지만 용인 전체를 묵지 않은 걸 보면 여기가 여당 쪽의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고려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정책으로 해석하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 그런 어떤 해석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뭐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경제 정책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예. 다만 실소유자들의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또 마지막 질문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한 40초 남는데요. 그럼 요거 하나만 여벌 질문. 계속 나왔던 얘기가 코로나19로 돌아가서 심각 단계로서의 격상 가능성 정부도 열어놓고 지금 그러니까 조만간 혹시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까? 사실 뭐 지금 이미 사실상의 심각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총리 주재의 어떤 확대 중수본 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시 이제 필요하다면 더 강화를 할 것인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보 들어온 바로는 정세균 총리가 대구 경북 청도 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확대하는 방안을 중수본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도가 됐다라는 점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모시고 코로나19 대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